안녕하십니까. 토론 경남 진행의 송지원입니다. 폭우와 폭염이 교차하는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가 계속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와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오늘 토론 경남에서는 장마철 경남의 재난안전대책을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토론에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명균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임상준 교수님 먼 길 와주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미란 박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KBS 재난통신원으로 활약하고 계시는 양현만 통신원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박명균 부지사님, 장마 시작과 함께 요즘 현장 점검 다니느라 굉장히 분주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네, 그 장마가 시작함에 따라서 어떤 그 도민 안전을 최우선을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제 현장에 좀 다녀왔는데 도가 이제 좀 저희들 그 실국장이라든지 간부급하고 그다음에 시군 부단체장들이 직접 저희들이 현장을 이런 제위험 지역에 반복적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 하여튼 저희들이 좀 선제적으로 이 재해에 대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이미란 박사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어떤 곳인가요? 네. 우선 연역으로 보자면은 1997년도에 국립방재연구소로 개소를 했습니다. 2011년도에 저희가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으로 전환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2013년도부터 같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재난안전 분야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국립연구기관으로 저희가 이제 핵심 기능은 재난 안전 관리에 필요한 정책이나 과학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 재난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과학화와 그다음에 고도화에 좀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그러면 이제 울산에 자리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울산에 있습니다. 네,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그나마 네, 다행입니다. 불러주셔서 예.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우리 임상준 교수님, 토론 경남이 이번 첫 번째 출연 아니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2022년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의 점검에 관한 또 토론회를 한번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3년 만에 찾아왔는데 굉장히 좋은 생각이 들고 재난이 어쩔 수 없지만은 재난으로 인한 인명 피해, 특히 재산 피해가 없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네, 오늘 전문적인 식견 많이 나눠 주십시오. 그리고 국가재난주간방송사인 KBS가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방송의 지역별 상황이나 대비 상황을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가 4년 전부터 재난통신원을 위촉하고 있는데요. 양현만 통신원께서는 하동 지역을 담당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21년도에 하계장터 수해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계 쪽에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KBS 방송국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예, 통신원으로 일하시기는 어떠십니까? 일상생활에서 그냥 그 일부분만 사용하는 거라서 크게 어려움은 없고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재난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준다는 거, 그건 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지난 주말부터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경남에는 지난해 7월과 9월에 집중호우가 많이 내렸었고요. 특히 9월에는 김해, 창원, 사천 등에 불과 사흘 동안 최대 5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역에 따라 강수 강도와 또 강수량의 차이도 상당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갈수록 예측과 대응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최근에 이제 호우라는 표현보다 이제 집중호우라는 표현, 국지성 집중호우라는 표현들이 더 많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국지성 집중호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집중호우가 시간당 30mm 이상 그리고 하루 동안에 80mm 이상의 강우가 내릴 때를 말한다고 하면 국지성 집중호우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비가 집중돼서 내리는 현상이기 때문에 실제 이제 돌발적인 그런 상황을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이제 극한호우가 발생하는 빈도가
2020년도 이후에 이제 2022년도 같은 경우는 12회, 그리고 이제 2022년도 같은 경우는 15회, 그리고 작년 2024년도 같은 경우는 16회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8월에 서울 동작구에서 이제 시간당 강수량이 141.5mm 정도로 이제 극한호우가 발생을 했었고, 이후에 이제 포항 같은 경우에는 태풍 흰남노가 이제 또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그때 당시에 시간당 강우량이 100mm 이상을 초과하고 하루 동안 200mm 이상이 내렸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에 그 경남 지역 같은 경우도 극한호우가 발생하면서 저희가 이제 일최대 강우량이 400mm에 육박했거든요. 그건 이제 200년에 한 번 내릴 정도의 강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강우가 계속 발생하면서 작년에 창원과 김해 같은 경우는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그런 예입니다. 예, 실제적으로는 재난 발생 우려에 대비해서 이제 일선에서는 이제 최우선 대피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조로 지금은 대응을 하고 있어서 다행히 작년도는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조사되었습니다. 네. 교수님, 이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난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제는 기후 변화 혹은 기후 위기 시대를 넘어서 좀 더 자극적인 용어로 기후 재난이다 혹은 기후 붕괴다라는 용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뭐 비가 몇 미리 왔다라고 할 때 보통 전문가들은 빈도의 개념으로 100년 빈도 혹은 200년 빈도라는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빈도라고 하면은 뭐 100년에 한 번 정도 올까 말까 한 정도의 큰 비가 왔다는 뜻인데, 지금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뭐 올해 100년 빈도의 비가 내리고 또 내년에 100년 빈도의 비가 내리듯이 이젠 더 이상 과거의 데이터나 과거의 통계의 범위를 벗어난 기상들이 이제는 매번 반복적으로 혹은 좀 더 극한적인 형태로 발생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마 이제 재난 관리의 측면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패러다임이나 아마 접근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코로나19 이후에 긴급 재난 문자도 많은 분들에게 좀 다소 익숙해진 것 같기는 한데요. 이 긴급 재난 알림 문자의 경우에는 이제 발송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재난 문자에 대해서 조금 이제 우리 도민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재난 문자, 긴급 재난 문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래요? 긴급 재난 문자, 말 그대로 긴급 재난 문자가 있고, 하나는 안전 안내 문자가 있습니다. 예. 보통 안전 안내 문자는 이 SMS,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 같은 겁니다. 문자 메시지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울림 같은 거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휴대폰을 받을 때. 그래서 그건 본인이 확인을 해봐야만 이렇게 좀 알 수가 있는데, 정말로 긴급할 때는 긴급 재난 문자를 해가지고 이게 그 휴대폰에 이렇게 40데시벨 정도 해가지고 떨림이 같이 옵니다. 알림 소리도 막 오죠? 예, 그때는 아마 동시에 아마 알리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시끄럽고 그래가지고 반드시 이게 본인이 확인 안 하면 이게 알림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 해가지고 긴급 재난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긴급 재난 문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대피 명령이라든지 인명피해가 높다든지 그다음에 교통 통제라든지 붕괴 위험이 직접적인 영향을 온다든지 이렇게 할 때 저희들이 긴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보내고, 또 도지사나 시장군수의 판단에 따라 이렇게 발송을 하게 되고요. 또 기상청 같은 경우는 기상청에서 시우량이 한 50mm 이상이라든지 누적 강우량이 한 200mm 이상이 이렇게 위험 수위가 도달할 때 기상청장이 또 직접 발송하기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군요. 예, 예. 양현만 통신원께 좀 여쭤볼게요. 이 긴급 재난 안전 문자 많이 받으셨을 텐데 어떻게 현장에서는 많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지금은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21년도 하계장터 이제 수해 났을 때 같은 네. 경우는 전혀 도움이 안 됐거든요. 그래요. 네네. 그게 수해가 섬진강 수계는 또 이게 경남이 아니고 전라도권에서 또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홍수 난 시점이 새벽이에요. 새벽이다 보니까 그 주민들이 대피하는 것도 좀 늦었고, 그리고 홍수가 왔을 때 그 전에 빨리 좀 얘기를 해줬으면 가재 도구라든지 집에 가게에 있는 물건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있었을 때 그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계장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섬진강으로 다 떠내려가고, 그리고 그 주위에 있던 집들 가재 도구가
다 물에 젖고 그런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는 좀 더 이렇게 자주 네. 그리고 우리가 느끼기에 너무 귀찮을 정도로 지금은 많이 와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요? 이제 괜찮은데 그 당시에는 정말 왜 이렇게 대응이 좀 늦을까? 그런 좀 아쉬움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다행이긴 합니다만 이 재난 알림 문자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조금 전에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은 귀찮을 정도로 많이 온다라고 하는 게 아마 일반인들의 생각인 것 예, 같습니다. 예. 근데 재난 안전 문자의 뭐 효과나 필요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내가 거기에 해당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피로감을 호소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난 문자라고 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불특정 지역에 대해서 그다음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반복되다 보면은 그 반복에 따른 신뢰성 저하가 나타나고 오히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귀찮아진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의 재난 문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찌 보면은 국가가 제공해주는 재난에 대한 대응 준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국가가 할 수 있는 국가 개별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재난 안전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행동하십시오라고는 알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그 재난 문자를 믿고 할 수 있는 최선에 대한 예를 들어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한다든지 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는 것이 아마 저희들이 혹시 모를 0.001%의 그런 위험에 대한 대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건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자주 와서 피로감이 사실 느껴지고 진짜 중요하게 봐야 할 때 그냥 넘겨버릴 수도 있는 이런 지적이나 의견에 대해서는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사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안내 문자, 네. 안내 문자는 귀찮을 정도로 많이 예. 받고 있는 건 사실이고, 예.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아예 보지도 않는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저희들이 조금 더 안전 안내 문자가 조금 더 어떤 그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조금 옛날에 그 산불 났을 때도 네. 좀 안전한 곳이 어디냐, 또 대피소 어디냐, 이런 게 정확한 정보를 안 알려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대피 장소를 정확히 맹세한다든지, 안전한 곳을 이야기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긴급 재난 문자라고 이야기했죠. 긴급 재난 문자는 이 진짜 급할 때 있습니다. 아까 같이 떨림이 있는 데시벨을 이렇게 최대치로 올려가지고 네. 안내해 줄 때는 정말 그때는 진짜 위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그때는 반드시 주민들께서 그 어떤 대피 문자를 보낸 그 사항대로 좀 움직이셔야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혹시나 지금 알림 꺼두고 계신 분이 계시면 한번 설정 들어가셔서 요맘때쯤은 좀 켜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예. 말씀도 좀 드립니다.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관리도 필요할 것 같은데 부지사님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그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 재예방 사업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각종 그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어떤 저지대 같은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때 차수백을 설치하네요. 우리 창원 같은 경우도 이제 마산 그 어시장 그쪽에 보면 차수백을 설치해가지고 이 대조기하고 호우하고 겹쳤을 때 그 차수백을 설치해가지고 이 저지대로 물이 넘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든지 이런 어떤 저희들 재예방 사업을 저희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심지에서 조금 저희들이 이제 중요한 게 빗물바지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로에 보면 이제 빗물바지가 있는데 이게 항상 담배꽁초라는 게 쓰레기들이, 끼어가지고 예. 이제 사실은 이제 비가 왔을 때 제 역할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집중호우가 온다 하면은 저희들이 반드시 청소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민들께서는 그게서 담배꽁초를 버린 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주의해서 네.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하고, 또 저희들이 이제 하천 같은 경우는 준서를 갖다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김해 같은데 조만간 같은 원료를 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 대피를 했지만은 그런 어떤 그 위험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준수를 해가지고 올해는 이제 좀 그 물꼬를 좀 쉽게 말해 키운 거죠. 네. 그런 걸 저희들 작업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침수 지역 내 이제 그 취약구에 대해서는 별도 이제 관리 대상을 지정해가지고 이분들한테는 뭐 알림 서비스를 별도로 제공하고 마을 방송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집중호우 시기에 집중적으로 저희들 예찰을 해가지고 방문해가지고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이제 CCTV 이런 걸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항상 그 상황실에서 이 제대로 지금 물이 제대로 빠지고 있는지 이런 걸 저희들이 항상 감지를 하고 있고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응 단계를 상당히 좀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사님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경남은 매립 지역이 많은 데다가 지형적으로 보면 이제 바다를 끼고 있어서 만수위와 기습폭우가 겹치면 방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더라도 이게 제 역할을 못한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우선 뭐 말씀하신 대로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농업용 간척지를 비롯해서 이제 항만이나 산업용 매립지 그리고 이제 그 거제나 남해 쪽으로는 통영 이쪽으로 해서는 이제 소규모 어떤 이제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매립 지역들이 분포를 하는데요. 이렇게 경남 지역에 이렇게 매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연안제를 증가시키는 어떤 취약한 특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해안 지역에서 1년 중에 해수의 조차가 가장 커지는 시기를 대조기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이런 대조기 시기에 이르고요. 조위가 높아지는 시점, 만수위가 되는 그런 시점하고 이제 겹치는 상황에서 집중호우나 태풍이 오게 되면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과거에 저희가 이제 태풍 매미 2003년도에 왔을 때도 이런 이제 태풍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매립 지역이라고 하는 마산 쪽에 서항부두에서 해수범람으로 피해를 입은 바가 있고요. 해수범람과 이걸 통해서 얼파 피해가 또 발생하는 네.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안가 지역에 있는 어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침수 피해가 또 발생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거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매미 때도 송전철탑이 전도돼서 네 이게 정전 피해가 4일 동안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양식장 쪽에 있는 어떤 이런 어류들이 다 폐사를 한다거나 그런 또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 태풍 볼라벤이 왔을 때랑 그리고 2016년도에 태풍 차바가 왔을 때도 어떻게 보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대조기와 만수위가 이제 겹친 시기였다 보니까 피해가 더 커진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안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안도로에 뭐 차량을 주차를 해놓는다거나 그리고 산책을 위해서 나갔다가 어떤 이제 올파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입으시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의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이렇게 올파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호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그리고 연안 지역에 있는 주택이나 상가 같은 경우에는 물막이판을 설치해서 해수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3월이었죠. 큰 산불 피해를 입었던 산청과 하동 지역 주민들은 이제 장마를 앞두고 산사태마저 걱정해야 할 처지라고 하는데요. 관련 영상 준비돼 있습니다. 영상 보신 뒤에 토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봄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던 산청 중태마을. 이 마을에 사는 오창수 씨는 지난달 약 1시간가량 내린 소나기에 침수 피해를 당했습니다. 산불 피해 나무와 흙더미가 개울의 떠내려와 흐름을 막으면서 범람한 개울물이 집으로 들이닥친 겁니다. 대나무 가지들, 그다음에 그 일반 나무 구루터기들, 탄 구루터기들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이 배수가 제대로 안 돼서. 취재진이 현장을 둘러보니 계곡 곳곳에는 죽은 나무들이 물 흐름을 막고 있습니다. 산 등성이엔 금깨 탄 나무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나무를 장마 전에 모두 제거해야 하지만 가파른 경사 때문에 속도를 내지 못한 탓입니다. 늦지 않으니까 좀 위험하고. 좀 늦어질 가능성이 있네요. 네, 장마 전까지 끝냈어야 되는데.
불탄 나무가 빗물을 저장하지 못해 산불 발생 지역의 산사태 비율은 일반 산림보다 200배, 토사 유출량도 서너 배 높습니다. 산불 피해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산사태 걱정까지 주민들의 실험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마음으로 저 나뭇가지들을 치우고 계실까 좀 마음이 그랬습니다. 산청뿐만이 아니라 하동도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었죠, 통신원님. 네네. 지금 산불이 저희들은 이제 산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동 지리산까지 넘어왔잖아요. 넘어왔을 당시에 일단은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응은 잘 해주셨어요. 다 잘 해주셨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산불을 끌 수 있는 인력들이 없는 거예요. 다 농촌에 다 고령이다 보니까 그 산불을 끌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위험한 데는 산림청 직원들이 끄지만은 그 뒷일은 다 저희들 같이 이제 의용 소방대라든지 아니면 그 위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나이 드신 분이 산불을 끈다든지 이런 위험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문화재 보호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게 두방제 같은 경우는 문화재 일부 소실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속하게만 좀 해주셨다면 두방제에 있는 그 문화재가 소실되지는 않았을 건데, 그런 좀 안타까운 거 있고요. 그리고 무한재 같은 경우는 저희들 119하고 의용 소방대들이 합심해가지고 밤을 새가지고 그 무한재가 탈 수 있는 부분을 막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산불이라 하는 게 어째 보면은 한 사람의 잘못이잖아요. 한 사람의 잘못이 전 주민들, 전 국민들, 도민들까지 다 피해를 보는 거니까 좀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네. 산불이라 하는 거를 우리는 조금 더 조심 좀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 산불이 난 이후로 한 지금 석 달 정도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지금 상황은 어떻던가요? 직접 또 가보셨다고요? 네네. 이 산불 피해 지역을 제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더면 3월 25일 그 시점하고 지금하고 변한 게 없습니다. 지금 변한 거 있다면은 나뭇가지에 새순만 돋아봤던 거. 그거 말고는 지금 더 변한 게 없고, 그리고 조금 더 빨리 이렇게 산불이 났던 자리에 산사태가 안 날 수 있도록 조금 보완을 해주시고, 그리고 벌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빨리 벌목을 해주셔가지고 거기 쪽에 있는 분들이 생업을 할 수 있도록 좀 분해서 도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제 화마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이제는 산사태 걱정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실제로 산불 피해 지역의 산사태 위험성이 크게 높아진다고요? 예, 뭐 산불로 인해서 모든 게 다 소실되었는데 이젠 또 다시 산사태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절이 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2000년 동해안 산불 이후에 2년 후에 이제 루사라고 하는 태풍이 왔을 때 산사태가 얼마나 많이 발생했는지 비교를 해봤더니 산불이 나지 않은 곳보다 한 10배 정도 많이 발생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 그 이후로 최근에 와서는 이제 산불 피해지는 뭐 10배다, 어떤 곳에는 100배 더 위험하다. 라는 이제 그런 방송들이 나오고 있고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10배, 100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산불이 난 곳은 산사태 발생 위험이 다른 것보다 엄청나게 높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산불이 나게 되면은 지상에 있는 나무를 다 태워버리게 되고, 그 나무는 결국은 이제 죽게 되는데, 나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이 뿌리라고 하는 부분이 땅 속에 끈이 박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땅 속에 말뚝을 박아 놓은 것과 같은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나무가 죽고 없어지게 되면은 뿌리도 서서히 썩어 들어가니까 그러한 기능들이 다 사라진다. 그래서 보통 그래서 산불이 발생한 이후에 2, 3년, 다시 말해서 뿌리가 완전히 사라졌을 때 그때 이제 가장 많은 산사태가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은 나뭇잎이 타게 되는데, 그럼 나뭇잎에 있는 그 휘발성 물질들이 녹아서 땅 속에 이렇게 덮어서 쉽게 말해서 토양을 코팅을 하게 되고, 그럼 토양 속에 있는 그 구멍들, 틈새라고 하는 부분을 메우게 되니까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합니다. 더 빨리 흐르게 그럼 되는군요. 이제 더 빨리 흐르기 때문에 결국은 산사태가 안 나야 되는데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으니까. 하지만은 모든 산이 그렇게 코팅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된 많은 양의 물이 어떤 또 특정한 지역에 또 모이게 되고, 상대적으로 어떤 틈새라든가 낮은 지역에 모이면은 또 평상시보다 더 많은 양이 땅속으로 스며들게 되니까 또 산사태는 더 많이 발생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 산사태가 나기 전에 어떤 징후들을 알면 우리가 미리 좀 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뭐 책에서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사태가 나기 위해서 몇 가지 이 징후, 즉 네. 사전 징후가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땅이 심하게 흔들린다든지, 나무가 심하게 흔들린다든지, 혹은 나무 뿌리가 끊어지거나 혹은 땅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소음이 발생한다든지, 혹은 어떤 곳에서는 이제 땅 속에서 물이 용출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일이 우리 통신원처럼 현장을 가보지 않고서는 어느 지역에서 그런 게 발생하는지를 안다는 것은 쉽지 않군요.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산사태라고 하는 것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찰나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징후를 판단하고 대피를 하거나 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그러한 그 산불 피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집중호우가 예상되거나 할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지자체라든가 혹은 주변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지금에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는 뭐 데이터나 정보 같은 것들로도 많이 대비를 하고 있잖아요, 박사님.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산사태 위험 지역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은 혹시 마련돼 있습니까? 네, 뭐 관련 기관들이 그런 지도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의 위험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다라는 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그렇죠. 거죠. 근데 이제 산림청 같은 경우에는 산사태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산사태에 대한 예측, 위험 범위를 예측한다거나 실시간으로 산사태 위험도를 이렇게 판단한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특정한 이제 읍면 동 단위로 제공을 한다거나 이제 아주 그냥 마을 리 단위, 동 단위까지 혹은 유역이라고 하는 범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등급화해서 제공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기상특보가 발령이 되면 실제적으로는 지자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위험한 이런 상황을 알려주는 재난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이게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개개인별로 판단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긴급한 재난 문자가 왔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이제 위치한 곳이 산사태 위험한 지역이구나라고 인지하시면 되고 거기에 조치 방법이라든가 대피에 대한 안내가 있으면은 꼭 따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난 문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자동으로 이제 알림을 받고 있는 범위가 있긴 하지만 이제 그게 또 귀찮아서 다 또 제거하는 또 방법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굳이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계속 발송되는 문자가 버겁다라고 하신다면 이제 스마트폰에 늘 갖고 다니는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해서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제공하는 안전 디딤돌이라고 하는 앱이라든가 그리고 산림청에서 또 제공하고 있는 스마트 산림재난이라고 하는 앱이 있는데요. 이런 앱들을 설치해서 필요할 때 내가 수시로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산사태 위험 지역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우선 뭐 산사태 위험 지역에 속한다고 하면 우선 개인이 할 일과 국가가 해야 될 일은 나눌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개인이라고 한다면은 우선 특히 산에 접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수를 한 번 더 살펴본다든지, 왜냐하면 산에 있는 곳에서는 이런 배수를 막힘이 쉽게 발생하기 때문에 낙엽이라든가 혹은 나뭇가지에 배수를 쉽게 막힐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치운다든지 하는 역할들을 개인이 할 수 있을 것이고, 하지만 대부분의 역할들은 개인의 그런 능력을 벗어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특히 산림청을 중심으로 산사태 취약 지역을 지정해서 그런 지역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경남도도 도에서 한 2,555개소, 그 다음 이제 다른 산림청에서 관할하는 거 합하면 한 2,795개소 정도, 4개소 정도가 이제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한다든지 혹은 적절한 대응이 불필요한 곳에서는 주민의 안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라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한 가지 한다면은 이제 산사태 현장 예방단이라고 해가지고 전국 약 760명 정도가 되어 있고 경남도에는 68명 정도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니시면서 피해가 날 수 있는 곳에 대해서 배수를 정비해 준다든지 미처 알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거를 하면서 어떻게든 재난에 의한
문제, 특히 산사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개인 차원과 이제 뭐 국가나 지자체 차원의 역할을 좀 나눠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부지사님 나오셨으니까 네네. 먼저 앞서 영상에 나왔던 그 중퇴마을 배수로 정비는 이제 완료가 됐습니까? 네, 제가 그 보도가 나온 후에 직접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확인해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아, 현장에 가서 직접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 배수로 정비를 했고 단지 이제 그게 항구복구가 아니고 응급조치 차원에서 저희들 했기 때문에 뭐 배수로 정비했다 가지고 뭐 당장 안전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가 오면은 어차피 좀 사전 대피를 해가지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희들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시군하고 좀 협조를 하고 있고 저희들 뭐 배수로 정비는 보니까 산청 같은 경우는 한 29개 정도 저희들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또 이번 그 산청 이런 지역에 이제 그 산사태를 이제 항구적으로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한 49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 연내에 이렇게 복구를 완료할 그런 예정입니다. 아까 통신원께서 하동은 뭐 그대로였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뭐 현장을 계속 보는데 그대로는 거는 너무 좀 가장 표현이고 하여튼 저희들이 하동군도 사실은 이번 그 산불로 인한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관리를 하고 있고 제가 그 사전 대피 이야기 하는데 그 두양마을 같은 경우는 또 그 마을 해관으로 주민들이 협조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것도 현장을 확인했고 사실 그쪽 지역이 오히려 하동 지역이 오히려 더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산 꼭대기 쪽에 이제 불이 나가지고 그 위에 이제 나무가 다 타가지고 경사가 거의 이제 심하겠군요. 그 아까 토지 물을 그대로 물이 그대로 흘러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 위에 이제 안반 이런 게 많아가지고 상당히 위험해 보여가지고 주민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조를 잘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그 호우할 때 2번 연속으로 다 대피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관계기관하고 잘 이렇게 협의해서 네. 하여튼 이번 여름에 인명사고가 안 나도록 저희들 최선을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조금 더 총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통신원이 어떤 답변이 좀 됐을까요? 네, 뭐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갔던 곳은 두방제 아랫마을 네네. 그 마을을 갔거든요. 네네. 그 마을에는 아까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된 게 아니고 거의 제가 그대로였다. 그대로였다는 걸 네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좀 점검을 해주시면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폭우로 인한 산사태 위험만큼 하천 범람 위험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5년 전이었죠. 침수 피해가 컸던 하동과 합천의 경우에는 어떤 댐 운영 관리나 지류 하천의 관리 부실 등 어떤 복합적인 요인들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이제 천재가 아니라 이제 인재다. 이런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대책 제대로 마련돼야 할 텐데 어떤 대책 경남도에서 수립하고 있습니까? 저도 이제 5년 전에 이제 기록적 폭우로 인한 침수 사항을 이제 이렇게 그때 댐 방류 조절 실패라든지 어떤 대응 부족이나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앞으로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을 하고 있고 일단은 댐 방류라든지 하천 범람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천 관리하는 부서라든지 재난 부서라든지 또 우리 낙동과 홍수 통제소라는 이런데 수자원 관련한 기관하고 사실 협조를 잘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댐 방류와 관련돼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진양호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이제 댐을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만약에 이제 사전에 이제 댐 수위가 높아가지고 방류를 한다면은 저희들이 12시간 전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 주민을 대피하기 위해서. 그럼 저희들이 최소한 그 시간을 벌여가지고 그 시간에 주민을 대피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거든요. 대피를 하고 나서 이제 방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유관기관 협조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방류를 하기 전에 사전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협조 체계가 마련되어 있고, 저희들이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관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네.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저희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저희들 기관 간에 협의도 하고, 어떤 재난이 만약에 이제 태풍이 오거나 호우가 온다 하면은 항상
대책회의를 엽니다. 대책회의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도 다 계속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럼 통신원님께도 여쭤볼게요. 이 자리에 또 계시니까 혹시 뭐 댐 관리나 어떤 지류 하천 관리에 대해서 건의하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안 그래도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하천 수계 관리가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섬진강은 전라도 쪽에서 관리할 거고, 그리고 낙동강은 부산에서 관리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섬진강을 제가 사는 곳이 이제 하계니까 섬진강을 봤을 때 섬진강 위에 섬진강 댐이 있습니다. 그 댐에 그 당시에 홍수가 났을 때는 비가 오는 걸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원래 비가 많이 올 것 같으면 물을 60%까지 내려줘야 되는데 네. 그걸 해놓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비가 많이 오니까 수문을 다 개방했단 말이에요. 그 수문을 개방하고 그 섬진강에서 하계까지 내려오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많은 시간이 있는데 그것을 그때 제때 대처를 못 해주니까 새벽 4시에 하계장터가 물에 잠겼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조금 그 당시에 네. 지금은 좀 개선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해가지고 하계, 구례, 곡성, 그다음에 남원 이 모든 그 위에 있는 섬진강 지류에 있는 모든 군들이 다 피해를 입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그 강이 범람하다 보니까 이제 지류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류 공사하는 부분에도 그 지류를 공사하면은 자연 친화적으로 좀 이렇게 지류 공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그쪽에다 콘크리트로 수로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다음 비가 오면은 그게 수로가 물도랑이 돼가지고 이제 급류가 되게 돼 있어요. 오히려 유속이 더 네, 빨라지는군요. 유속이 더 빨라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대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제 지류 위에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에 가면 사방댐들이 다 있습니다. 그 사방댐이 있는데 그 사방댐에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방댐 안에는 비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토사라든지 나무라든지 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가득 차 있어요. 관리가 잘 차 안 있으면은 되고 네, 있다. 그게 위에서 내려왔을 때 거기서 잡아줘야 되는데 그걸 잡아주지 못하고 그냥 넘어버리면 그 사방댐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지류하천 관리의 일원화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까? 제가 이제 사실은 그 하계장터 그 당시에는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기관 간의 협조 체제가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 사실 그런 건 저희들이 좀 이게 이제 재난에 대응하면서 사실 그런 어떤 그 당시의 문제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은 사실 충분히 그런 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 같은 경우는 중대본에서 운영하면서 사실 다 관계 부처가 거의 다 참석합니다. 이게 재난과 관련된 부처는 다 참석하고 네. 저희 지역 자체도 이제 지대본이 구성하면은 이게 유관기관이 아까 제가 21개에 참석했는데 21개 참석하면서 그런 부분을 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댐에서 물을 방류한 그런 부분도 이미 그 관계기관에서 홈페이지에 있는 게시를 다 해가지고 저희들 확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진양댐 같은 경우도 이제 비가 온다니까 수위를 낮춰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전에 그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이런 기관 간의 역할 분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만약 그런 게 안 했을 때는 사실 협조해가지고 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 네.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사방댐 운영 관리나 아니면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재난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해 아마 합천에서 그 하천 그 가교를 할 때 거기에 이제 물을 하천에 이제 그 유속을 차단하는 바람에 물이 범람한 예.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이제 그런 것도 공사 현장에 그런 게 우려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 현장에 다 점검해가지고 가교로 다 철거를 시켰습니다. 철거를 시켜가지고 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직접 현장도 저도 그 확인하고 왔는데 이제는 이제 그 지금 단계에서는 뭐 이렇게 공사도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이제 그 만약에 물의 흐름을 차단하거나 어떤 그 방해하는 이런 어떤 그 현장에 있을 때는 즉시 저희들 조치하고 네.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박사님, 이제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재난은 결국은 선제적인 대응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천 범람의 위험성을 미리 알 수 있는 시스템은 또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재난이 이제 뭐 과거 말씀하셨던 대로 어떻게 보면 기후위기 시대이다 보니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발생하고 있고 예측의 불확실성도 커지다 보니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지도들도 어떻게 보면 다 과거의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된 결과이고 그런 정보들은 이걸 정확히
위험성을 예측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현실하고는 조금 매칭이 하기 어려운 그런 대상들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질문을 하셨으니까 하천의 위험성이라고 하면 환경부 한강홍수 통제소에서 홍수 위험 지도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관계 기관들도 다 그런 정보들을 토대로 이제 하천의 어떤 범람이라든가 위험 상황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홍수가 발생을 해서 하천 제방이 무너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극한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이제 분석된 그런 결과들을 지도로 만들어 놓은 정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하천 주변에서 침수는 얼마나 되는지, 어느 정도 범위까지 확대가 되는지 이런 정보들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시스템들을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은 사실상 이제 재난관리 업무상에서 이제 기초 정보로 활용하는 그런 단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한 조치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실은 신속하게 그런 정보들을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을 할 거냐, 그리고 이제 대피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안내해서 피해가 크지 않게 이렇게 조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이제 여름철 재난 관련해서 시청자분들께 좀 당부하고 싶으신 바가 있으시다고요? 네, 최근과 같이 이제 기상특보가 이렇게 자주 이제 예보되는 그런 시기에 접어들었는데,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여름철에 풍수해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다양한 사고 위험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사전에 좀 이렇게 대비하고,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안내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재난방송이라든가, 그다음에 재난안전 포털, 그리고 설명드린 이제 스마트폰 앱,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동 요령 등은 숙지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언급이 되지만 상습 침수 지역이라든가 산사태 우려 지역 이런 곳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실은 내 주변에 그런 이제 이렇게 안내 표지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이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이제 이 안내되는 문자나 이런 부분들을 늘 이렇게 주의를 갖고 관심을 갖고 기울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벌써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재난은 네모이다. 이 네모를 채워주시고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를 간략하게 좀 덧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께 여쭤볼까요? 재난은 네모이다. 재난은 예방이 최선이다. 왜냐하면은 이 재난을 사전에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이유가 항상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이게 저한테 다가올지 누구도 이게 확신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이 이제 사전적으로 좀 인지된다 싶으면은 그 위험한 현장에서 피하는 게 대피소로 피한다든지 아니면 그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위험을 회피하는 그런 전략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된다. 본인 스스로 안전에 대해서 안전을 지키고 생활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겹치나요? 박사님이 웃고 계셔가지고 여쭤볼게요. 재난은 네모이다. 네. 저는 재난은 실패 경험에서 배운다. 라고 하고 싶습니다. 겹치지 않네요. 네. 이게 비슷한 맥락이라서 제가 살짝 웃고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재난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평상시에 대비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큰 사고가 난 이후에 방송이라든가 기사 등을 보시게 되면 내 주변의 가족이나 나의 안전을 위해서 그때 당시에 어떤 부분이 문제였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위험 요인은 없는지 그리고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또 다른 방법들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시는 게 앞으로 어떤 닥칠 재난 위험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대비하는 자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교수님께 이제 여쭤볼게요. 재난은 네모이다. 저는 재난은 사람의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제이기도 하지만은 재난은 앞으로는 더 많이 발생할 것이고 재난은 더 대형화될 것이다. 결국 재난을 막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능하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과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가장 좋은 재난 대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양현만 통신원님, 재난은 네모이다. 할 게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재난은 엄주다. 왜냐하면 음주운전을 하면 내가 남에게 불행을 하게 합니다. 그냥 공무원이 재난을 방관하거나 음주운전하는 것처럼 해버리면 전 국민이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음주 수용을 했다. 그럼 내가 불행하겠지만은 내가 아닌 내 가족이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재난은 음주 운전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두의 일이다라고도 해석할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신 네 분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론 경남에서는 장마철을 맞아서 경남의 재난 안전 대책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자연재해는 막을 수는 없지만 예방을 통해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죠. 저희 KBS도 재난 주간 방송사로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KBS 뉴스 경남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